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름 인기 있는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는 와중에도 제게 일어난 일이 정말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완전히 떨어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산 목숨을 놓지 못해 억지로 눈을 뜨고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점점 꺼져가고 있었던 저의 삶을 누군가가 구원해줬어요. 이분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여전히 힘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오늘은 제게 찾아온 기적 같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는 것이 처음이라 좀 어색하긴 하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어릴 때부터 전 꽤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부모님이 한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요리 솜씨가 정말 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대단하셨어요. 그래서 평일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늘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을 정도였죠. 그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저도 자연스럽게 요리에 관심이 생겼고 초등학생 때부터 주방을 어슬렁거리며 양념이나 불 조절 같은 걸 곁눈질로 익혔답니다. 다만 전문 요리사로 커리어를 쌓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바쁠 때 곁에서 일을 도와드리는 정도였죠. 보통 이렇게 가게가 잘 되고 유명해지면 밑에 있는 자식이 부모님의 가업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승아야,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지만 굳이 이 가게를 물려받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돼. 네가 부담을 가지고 있을까 봐 미리 말해주는 거야.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하고 살아. 엄마랑 아빠는 무조건 너를 뒤에서 밀어줄 테니까.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가업을 물려받고 요리 쪽으로 직업을 정하지 않고 평범한 직장 생활을 택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사무직으로 일하면서 필요할 때만 가게에 가서 서빙이나 설거지를 도왔죠. 부모님도 워낙 여유롭고 호탕하신 분들이라 먹고 살 만큼만 벌면 된다고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셨어요. 부모님이 제게 강요를 하지 않으셨기에 한편으론 마음이 편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언젠가 식당을 맡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 막연한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주변 지인들도 가게가 너무 잘 되니까 가업을 물려받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일은 먼 미래에나 일어날 일이니 깊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말로 돌리곤 했어요. 그리고 제 나이 30을 넘긴 시점부터 주변에서 결혼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죠. 회사 일에 매진하느라 연애가 뒷전이긴 했지만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때 마침 지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 있다며 제게 소개팅을 시켜줬어요. 한 번도 누군가를 소개받아 본 적이 없던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나갔는데 의외로 소개받은 그분은 아주 자상하고 다정한 분이셨어요. 만나면 먼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한 건 없는지 살펴보는 게 몸에 배어 있었죠. 그게 바로 저의 남편이었어요. 있잖아,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고 살게. 복에 겨운 여자란 소리 맨날 듣고 살게 내가 잘해줄게. 치, 남자들은 꼭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막상 결혼하고 나면 그러지도 않을 거면서? 아니야. 나는 그냥 말만 하는 남자들이랑 달라. 손가락 꼭꼭 걸고 맹세할 수 있어. 원한다면 각서까지 써줄게. 그런 남편을 보면서 참 든든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볍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듬직함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던지라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앞으로의 미래가 정말 행복하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고 남들이 골머리를 앓는다는 결혼 준비도 별다른 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승아야, 아빠랑 엄마랑 둘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가 너한테 식당을 물려주기로 결정했어. 결혼 선물로. 무슨 소리예요, 엄마? 전 식당 운영할 생각도 없는데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계속 다닐 생각이고요. 우리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요즘은 눈도 침침하고 자주 깜빡깜빡하고 그래. 장사하는 사람들이 몸이 시원치 않으면 그게 가게 운영에 크게 영향 미치는 거 알지? 이참에 밀어놨던 귀농을 좀 해보려고 한다. 이미 시골에 집도 다 지어놨어. 사실 부모님은 예전부터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살고 싶어 하셨는데 식당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그것도 미뤄오신 것 같았어요. 부모님의 뜻이 완강했기에 저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고 또 결혼 선물로 주신단 말에 거절을 할 수도 없던 저는 가게를 물려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니 무척이나 좋아하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전화까지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 또한 부모님께 잘 보이려 무던히 애썼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은 저를 딱히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남편보다 받는 월급이 적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하지만 가게를 물려받는다고 말씀드리니 태도가 싹 변하더라고요. 뭐 딱히 상관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결혼을 하고 나면 저는 남편이랑 살게 되는 거고 시부모님이랑은 크게 부딪힐 일이 없으니 저희 둘만 좋으면 된 거지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인 불행이 시작됐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하루 수입이 남편의 월급을 훌쩍 뛰어넘었고 남편은 그 부분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하루 매출이 내 월급을 뛰어넘는다는 게 말이 돼? 당신 혹시 그거 다 장인어른 장모님 보내드리는 건 아니지? 명의는 제대로 돌려놓은 거 맞고? 괜히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우리한테 생색 내려고 가게 주는 척만 하신 거 아니야? 당신은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우리 부모님이 그럴 뿐이야? 혹시 모르잖아. 가족끼리도 믿으면 안 되는 세상이라는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지. 아무튼 뭐 별 문제 없으면 된 건데 당신은 참 좋겠네. 내 한 달 월급은 쥐꼬리만한데 앞으로 당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면 되겠다. 처음엔 장난을 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남편의 이런 말은 점점 가시돋친 말들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장사가 잘 되자 시부모님도 시도 때도 없이 비싼 물건을 사달라고 요구했고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정중히 거절하면 며느리 덕도 못 본다며 신세 한탄을 하시곤 했어요. 남편도 시부모님 편에 서서 저를 계속 몰아붙이니 점점 어이가 없어지더라고요. 결혼 전엔 저를 더 아껴주겠다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식당 수익을 마치 자기 것처럼 여기며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저는 남편과 불필요한 갈등이 커질까봐 웬만하면 짜증이 나도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시댁과 남편의 요구사항은 날마다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식당이 오히려 저를 올가매는 꼴이란 생각이 들었죠. 이런 상황을 부모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괜히 신경 쓰시는 것이 싫어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거든요. 승희야, 장사는 잘하고 있어? 요즘 가게 매출은 어때?
가게 주인 바꿨다고 사람들이 막 불만을 터뜨린다거나 음식 맛이 바뀌었다거나 그러진 않아? 전혀요. 요즘 장사 완전 잘 되고 있어요. 맛 바뀌었다거나 그러는 손님들도 전혀 안 계시고요. 진작에 장사 시작해볼 걸 그랬어요. 다행이다. 네 엄마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 잘하고 있을까 한번 가봐야 하는데 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우리도 아직 적응을 하는 중이고 하루하루 바빠서 올라갈 시간이 없네. 미안해, 딸. 에이,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귀농생활 적응이나 잘하세요. 저는 저대로 잘하고 있으니까요. 부모님과 통화를 할 때만큼은 아무렇지 않은 척,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척 연기를 했어요. 점점 이러고 사는 게 맞는 건가 스스로에게 의문이 들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괜찮아지겠지 생각했습니다. 원래 힘든 일은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오직 저의 착각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제게 요구하는 것들이 갈수록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예, 너 다음 주에 내 생일인 거 알고 있지? 네, 당연히 알죠. 어머님 생일을 어떻게 잊어먹겠어요. 그날 어머님 댁에 들러서 제가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요즘 촌스럽게 누가 미역국을 끓이고 생일상을 차린다니? 됐고, 돈으로 좀 더 다오. 이번 생일 맞아서 친구들이랑 같이 유럽 여행 가기로 했거든. 유럽 여행이요? 좋으시겠어요. 제가 용돈 좀 챙겨드릴게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뭐 많이는 필요 없고 한 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 너 내 계좌번호 알지? 그쪽으로 오늘 송금하면 된다. 더 보내주면 좋고.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500만 원이 누구 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니 정말 적은 액수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근슬쩍 부담스럽다는 의사를 표하면서 300만 원 정도만 보내드리겠다고 좋게 돌려 말씀드렸는데 수화기 속에서 온갖 험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시어머니 생신인데 그 정도도 못해주냐부터 시작해서 다른 집 며느리들과 비교를 하는 것까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의 요구를 모두 들어드릴 순 없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드릴 수 있는 금액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도 생신이니 서로 인상을 찌푸려서 좋을 건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말문이 막힐 정도로 어이없는 상황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님께서 저희 가게로 친구분들을 데리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라, 우리 오늘 개하는 날이거든? 불고기 정식 30인분 정도만 부탁 좀 하자. 네, 아버님. 저희가 빨리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가 선결제 시스템이라 결제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에? 결제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명색이 네 시아버지인데 당연히 공짜로 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 나한테까지 돈 받아먹으려고? 아버님, 가족은 가족이고 음식을 파는 건 별개죠. 제 친구들 와서 밥 먹어도 저는 돈 다 받고 팔아요. 아이고, 너도 참 독하다 독해. 찌르면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다. 젊은 것이 돈독에 올랐나. 아이, 다들 일어나. 며느리 덕 좀 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안 먹고 말지. 와, 진짜 너무 뻔뻔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원래 가족의 가게에 밥을 먹으러 오면 한 푼이라도 더 팔아주려고 하는 게 진짜 가족 아닌가요? 제 친구들은 그랬거든요. 음료수 하나 서비스로 주려고 해도 이런 거 하나가 다 돈이라면서 결제하고 갔었는데
너무도 당연하게 공짜로 음식을 요구하는 아버님의 태도를 보며 기가 찼습니다. 이 이후로 시부모님은 제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남편도 이 부분에 대해선 뭐라고 이야기를 얹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뜬금없는 말을 던졌습니다. 야, 너 이제 어떡하냐? 가게 가지고 요새 못 떨게 됐네? 그 가게 오늘부로 내 거 됐어. 대낮부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목공이라도 껐어? 헛소리인지 아닌지 이걸 보면 알겠지. 자, 당신 두 눈으로 똑똑히 봐. 명의자가 누구로 바뀌어 있는지. 이게 뭐야? 왜 우리 가게 명의가 당신 이름으로 바뀌어 있어? 와, 이게 생각보다 바꾸는 게 쉽더라고. 인감증명서랑 등기 위임장만 있으면 되더라. 그래서 그냥 구딱구딱 해치워버렸지. 고작 한식집 하나 운영하면서 있는 척 유세 떠는 네 모습 보기 싫어서. 당신 오늘 눈 뜨고 코 베인 거야.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언제 한번 신분증이나 인감 같은 걸 남편에게 맡긴 적이 있었는데 그걸 돌려받는 걸 깜빡하고 있다가 남편이 그걸 이용해서 저희 가게 명의를 자신의 이름 앞으로 돌려놓은 것이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은 얼빠진 제 얼굴을 보고 고소하다는 듯 낄낄거리기만 했어요.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저희 동의는 조금도 없었고 제 인감과 신분증을 사용해서 이런 정신 나간 짓을 저지른 것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신고 사유가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곧장 경찰서에 달려가 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이 참, 이게 고소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내분이 남편한테 가게 명의를 넘기신 거잖아요. 본인이 위임장까지 작성하고 넘긴 거면 고소 사유 안 됩니다. 아니요. 저는 가게를 넘기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명의를 이전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어요. 명의가 남편 이름으로 바뀐 것에 있어 제 동의는 조금도 없다고요.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의 사기예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신고를 하고 싶으신 거면 차라리 민사소송을 하세요. 아니면 본인이 안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시던가. 그런 것도 하나 없으면서 다짜고짜 찾아와서 이렇게 난동을 피우시면 어떡해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빨리 나가요. 저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남편이 명의를 이전할 때 제 신분증을 챙겨갔고 저희가 부부관계이기에 대리인으로서 서류를 대신 작성할 수 있었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폐인처럼 멍하니 지내다 정신을 차리고 부모님께 이 일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가게를 직접 오픈하고 번창시킨 부모님은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노발대발하시며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경찰들이랑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것이었죠. 변호사가 그러는데 민사소송은 걸어볼 수가 있대. 그런데 그것도 진행하는데 1년에서 길면 2년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 게다가 네가 정말 억울하면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증명을 해보이래. 세상에 어떻게 이런 법이 있다니?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내보여야 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경찰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랑 똑같네요. 대체 그 증거를 어떻게 보여달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엄마, 저 정말 억울해 미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 소송에 2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억울한 건 증명해 보이겠다고. 민사소송 걸겠다고. 딸, 엄마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어떻게든 힘내보자, 응?
저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억울한 건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더 웃긴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소송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편이 벌써 가게 명의를 아버님에게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게 명의가 남편이 아닌 시아버님이 되면 결국 제3자로 명의가 넘어간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을 해버리면 끝이라더군요. 마지막으로 힘을 써보려 했던 저는 사실을 알고 나서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이 저 하나 골탕 먹이기 위해서 제대로 판을 짰구나 싶었죠. 그리고 남편은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다가 저희가 법적인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 뒤늦게 알아채고 집에 들어와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고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 태도가 얼마나 뻔뻔하던지 정말 말도 나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야, 네가 그렇게 억울하고 어떻게든 나를 깜빵에 쳐놓고 싶으면 차라리 이혼하자. 우린 이제 서로 사랑도 신뢰도 없는데 어떻게 한 집에서 살을 부대끼면서 같이 살아?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제일 먼저 해야 할 말은 이혼하자라는 게 아니라 미안하다는 말이야. 도대체 양심은 어디다가 갖다 팔아먹었니?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숨기고 살았냐?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걸 모르고 나랑 덥석 결혼한 네가 잘못이지. 그러게 누가 신분증이랑 인감 나한테 맡기래? 이런 건 가족한테도 맡기는 거 아니라고 누가 안 가르쳐주던? 저는 참는 데에 한계를 느꼈어요.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이혼을 입에 올리며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말하는 남편의 태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결국 이혼을 택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재산 분할은 칼같이 해주더군요. 이혼을 하고 난 후 한동안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뒤통수를 맞은 데다 부모님이 평생 일군 가게까지 잃었으니 정말 삶에 대한 열의가 사라지더군요.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저 스스로를 한심하다고 질책하다 잠들기를 몇 달 동안 반복했어요. 그렇게 멍하게 지내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너 아직도 밥 한 끼 제대로 안 챙겨 먹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 그렇지 뭐. 아무것도 하기가 싫네. 그러지 말고 너 새로 일이라도 시작해.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모님이 계신데 그 집에 가정부를 새로 구한다고 하더라. 숙식도 제공해주고. 계속 집에만 있으면 뭐 해결이 돼? 어떻게든 잘 이겨내서 그놈한테 복수할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정신 좀 차려, 정신.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제야 정신이 좀 차려지는 것 같았어요. 언제까지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1년 만에 마음을 다잡은 저는 면접을 보겠다고 하고 미용실에도 들르고 목욕탕에도 들러 깨끗하게 몸을 단장했어요. 다행히 면접은 무사히 받고 수많은 지원자들 중 제가 붙게 됐어요. 지인의 추천이기도 했고 또 나이가 젊기에 일머리가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채용 이유였습니다. 어차피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저택이 아니었기에 숙식까지는 필요가 없었죠. 저의 업무는 주방에서 음식을 도맡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벌가의 저택은 상상하던 부잣집보다 몇 배는 더 웅장하고 거대했어요. 과장을 좀 더해서 방이 수십 개는 되는 것 같았고 거주하는 가정부들의 경우 지켜야 할 규칙 같은 것도 있다고 했어요. 밤늦게 소음을 내면 안 되고 역할 분담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저는 원래 살림에 자신이 있었고 어릴 때부터 어깨너머로 음식을 배워왔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적응이 빠른 편이었어요.
그렇게 적응을 해나가던 어느 날 사모님이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오늘 회장님이 외국 출장에서 돌아오시니 돼지고기 듬뿍 넣은 김치찌개를 끓여 놓아줄래요? 우리 회장님은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음식을 준비할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준비해야 될 음식들 목록이에요. 돌아오시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 천천히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음식간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사모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가정부들이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회장님의 입맛이 까다롭고 한번 마음에 안 들면 그 음식을 다시는 안 드시는 성격이라며 조용히 귀띔을 해줬어요. 음식을 하는 데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재벌가들은 입맛이 얼마나 고급질까 싶어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라고 했으니 해야지 싶어 정성껏 찌개를 끓이고 음식들을 준비해 상을 차려두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늦은 오후가 됐을 무렵 회장님께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처음 뵙는 회장님은 제법 연세가 있어 보이셨지만 그 틈에서 위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셔서 곧바로 식탁에 앉아 식사를 시작하셨죠. 회장님께서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먹는 순간 제 심장은 소란스럽게 쿵쿵 뛰었어요. 혹시라도 맛이 없다고 하시면 어쩌나, 입맛 다 버리시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이 국물을 한 숟갈 드신 뒤 잠시 멈추고 다시 또 한 숟갈 떠드시더니 아무 말 없이 계속 식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반찬도 반응 없이 넉넉하게 집어드셨고요. 음식에 대해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지만 저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가정부들 역시 긴장된 눈빛으로 회장님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가정부인가 보군. 혹시 자네가 이 음식을 만들었나? 네, 제가 회장님의 식사 담당을 맡게 되어서 제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찌개부터 시작해서 반찬까지 전부 다 제가 만든 음식이에요. 그래? 그럼 혹시 음식을 어디서 배웠는지 물어봐도 되겠나? 부모님이 한정식집을 운영하셔서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어깨너머로 음식을 조금 배웠습니다. 본격적으로 음식 공부를 한 건 아니었지만요. 회장님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식사를 마칠 때까지 별다른 불만이나 칭찬 없이 식사를 끝내셨어요. 저는 안도하면서도 이게 좋은 반응인지 나쁜 반응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찜찜한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서재로 부르신 것이었어요. 서재로 가는 길에 저는 수백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실수한 게 있나? 수십 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딱 떠오르는 것이 없어 답답했어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서재 안으로 들어가자 회장님께서는 제 얼굴을 말없이 빤히 쳐다보시더니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자네 부모님이 한식집을 운영하셨다고 했었지. 혹시 자네 부모님이 운영했던 가게 이름이 뭔지 말해줄 수 있겠나? 아, 네, 회장님. 저희 부모님께서 운영하셨던 가게 이름은 늘 푸른 한정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가면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곳이에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찌개 맛이 딱 거기 식당에서 나오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맛이더라고. 어쩐지 낯익은 맛이다 했더니. 혹시 부모님 가게에 방문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자네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가게 단골이 바로 나였어. 좀 오래전 일이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지. 중요한 계약이 무산되고 개인적인 문제까지 겹쳐서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따뜻한 밥 한 끼가 간절해서 무작정 눈에 띄는 가게로 들어갔었어. 그 가게가 바로 자네 부모님이 운영하던 가게였지. 회장님께선 마치 그 시절을 떠올리시는 듯 흐뭇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무작정 앉아 시켰던 김치찌개 정식은 정신을 번쩍 들게 할 정도로 맛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에서 먹어본 김치찌개 중 가장 맛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면 말이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거의 매일같이 가게를 찾았고 어느새 단골이 되어 계셨다고 하더군요. 매일같이 얼굴 도장을 찍었었는데 내가 직업이다 보니 해외 출장이 잦아지면서 한동안 들르질 못했었네. 건강이 나빠지면서 해외에서 요양을 해야 하는 시간도 길어졌고 매일같이 해외 음식만 먹다 보니 질려서 가끔은 한인타운으로 가 한식을 사 먹기도 했지만 자네 부모님이 만들어준 김치찌개 맛은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했어. 그러셨군요. 많이 그리우셨을 것 같아요. 원래 타국에 오래 있다 보면 향수병 같은 것도 걸린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다가 마침 오늘 한국에 들어와서 오랜만에 가게를 찾았네. 오랜만에 김치찌개나 한 그릇 먹고 갈까 하는 생각으로 말이야. 집에서는 저녁을 먹으면 될 테니까.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가선지 주인이 바뀌어 있더군. 내가 한때 가장 좋아하던 식당이었어서 주인이 바뀐 게 못내 아쉬웠지만 그냥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런가 보다 했지. 그런데 알고 보니 자네 부모님이 그곳을 운영하셨던 분들이었군. 부모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나? 지금은 귀농하셔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래? 그런데 장사가 잘 되던 가게를 왜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귀농을 하신 건지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입을 떼야 하는데 차마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괜히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진지하게 물어보셨고 왠지 회장님이라면 제 사정을 이해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 가게 제가 부모님께 물려받아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명의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무슨 소리야? 명의를 빼앗기다니. 누가 가게를 빼앗아 가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자세히 좀 말해보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한 후 남편과 시댁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남편이 어떻게 서류를 조작해 가게 명의를 바꿔버렸는지, 법적 처벌은 왜 진행을 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이혼까지 하게 된 과정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처음엔 입을 여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지만 속에 묵혀뒀던 이야기를 할수록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들은 회장님께서는 진심으로 분개하셨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남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으려는 사람들. 재산을 욕심내는 사람들. 왜 그러고 사는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 아유, 그동안 얼마나 혼자 마음앓이를 했을까. 처음엔 정신을 차리기도 힘들 정도로 괴로웠어요. 삶을 이어나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지쳤었는데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회장님 댁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것도 지인의 소개 덕분이었고요. 시간이 악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진짜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는 좀 무뎌지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진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래요. 나 같아도 분하고 억울하겠네.
그걸 어떻게 잊고 살면서 괜찮아질 수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자네가 원한다면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네.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말만 하게. 이래봬도 한 기업의 회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야.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너무나 많은 거절을 당했기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회장님께서 제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전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회장님이라면 뭔가 제게 도움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작정하고 파헤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판단한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읽어오신 그 가게를 다시 되찾고 싶어요. 그리고 저를 함부로 짓밟았던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복수하고 싶습니다.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만들고 싶어요. 좋아. 사람은 자고로 그렇게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야 해. 독해져야 이 사회도 살아나갈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자네가 원하는 대로 복수할 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돕겠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차올랐습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아직도 그 인간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가 바득바득 갈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도움을 주신다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회장님께서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가게를 다시 되찾기 위한 법적 대응을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가족들밖에 없었는데 회장님의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되니 제 마음도 조금씩 굳건해지고 있었죠. 이전에 약해 빠진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요. 회장님께서는 아주 유능한 변호인단과 부동산법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여 식당 명의 변경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철저히 밝혀내고자 하셨어요. 그렇게 지난날 저의 억울함을 푸는 법적 공방전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제일 먼저 변호사분들께서는 저의 동의 없이 남편 멋대로 식당 명의를 바꿨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서류와 증거를 꼼꼼히 수집했어요. 과거 식당 운영 당시의 매출 기록과 세금 납부 내역서 등 모든 자료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살피고 준비했고 제가 명의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문서 감정 전문가까지 섭외했습니다. 확실히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준부터 다르더군요. 전문가들은 부동산으로 찾아가 당시 남편이 제출했던 서류를 받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부동산에 보여준 유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위조된 것이란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밝혀냈습니다. 애초에 남편이 작성해서 제출한 필체부터가 제 필체가 아니었는데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필적 감정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부터가 문제였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전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명의를 넘겼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변호사님은 저에게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명의가 이미 시아버지에게로 넘어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제3자가 되는 건 맞지만 법적으로 남편과 시아버지 간에는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명의 신탁 문제로 충분히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정말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명의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금전적으로 서로 오고 간 금액이 없다면 더더욱이나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이거야말로 기회다 싶었어요.
여기서 꼬투리를 잡을 만한 증거를 확보한다면 허무하게 뺏겨버린 가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가게 명의는 시아버지의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아버님 본인이 가게 운영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해당 가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증언을 통해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게가 강제로 양도된 후 저와 함께 일하던 직원분들은 모두 퇴사를 했고 다른 직원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직원분들도 남편과 시아버지에 대해 상당히 불만을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월급도 맨날 늦게 주는 데다가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형편없어서 가게 매출이 반토막이 난 지 오래라고 하더라고요. 소송을 걸었을 때 저희 쪽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증거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면서 변호사님들은 시아버지와 남편의 재정 상태, 개인 채무와 계좌까지 철저히 조사하셨습니다. 혹시나 두 사람 사이에 명의를 이전하면서 오고 간 돈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죠. 아니나 다를까 명의를 담길 당시 두 사람 사이에선 어떠한 금전 거래도 없었고 식당 매출을 개인적인 비용으로 써버린 정황도 쏙쏙들이 드러났습니다. 까도 계속 나오는 것이 마치 양파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모아온 증거들을 바탕으로 곧바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그 인간들은 살충제를 맞은 바퀴벌레 마냥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로 하루에도 몇십 통씩 전화가 걸려왔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협박성 문자가 끊임없이 오곤 했어요.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제 와서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이런 내용이었죠. 그런 내용을 볼 때마다 겁이 나진 않았느냐고요? 전혀요. 되려 본인들이 잘못한 것이 없으면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걸고 욕을 할 게 아니라 저를 무고죄로 엮고소를 했겠죠. 저는 그들의 발악에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어느덧 첫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이혼 이후 정말 오랜만에 마주하는 전 남편과 시부모님은 도끼 어린 눈빛으로 저를 째려봤고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연기가 시작됐어요. 저희는 정말 억울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혼을 했지만 그래도 한때는 좋은 사이였는데 왜 여기서 얼굴을 마주하면서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허위 사실로 저희 가족의 인생을 망치려 드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가, 네가 처음에 가게를 운영하기가 어렵다면서 우리 아들한테 가게를 양도했었잖아. 여기 네 필체로 된 위임장도 있는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려고 드는 거냐? 우리가 너한테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가족을 완전히 망가뜨릴 작정이니? 그래도 우리가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가족이었던 사람의 등에 이렇게 칼을 꽂을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입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라고요? 네, 얼마든지요. 원하신다면 전부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없었어서 눈 뜨고 당하고만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하나하나 증거 다 모아왔으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 저는 법정에서 여태까지 모아온 증거들을 제시하며 하나하나 따지고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필체가 아닌 남편과 유사한 필체로 작성된 허위 위임장부터 시작해서 제 동의는 하나도 없이 작성된 서류들, 그리고 명의가 아버님으로 변경됐지만 두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오간 게 없다는 점, 식당 매출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들까지 모두 증명하자 뻔뻔하던 그들의 표정은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본인들이 당당했다면 제가 증거를 보여주자마자 반박을 하려고 했겠지만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할 말이 없었겠죠. 제가 제시한 증거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전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
이내 억울하다는 듯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거는 다 조작된 증거들입니다. 애초에 억울했다면 그때 소송을 걸어서 따지던지 했어야지.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아? 당신 정말 유치하게 왜 그러는 거야? 당신 어린애 아니고 이제 40대야 40대. 어른이면 어른답게 굴어야지.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 어떡해? 신성한 법정 앞에서 거짓말하면 더 큰 벌 받는 거 몰라? 신성한 법정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네 식구들이겠지. 내가 증거를 버젓이 가지고 왔는데도 아니라고 발뺌을 한다고? 뻔뻔한 건 애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그럼 당신네 가게 직원들이 한 증언들도 한번 들어볼래? 저는 방긋 웃어 보이며 준비해온 녹취록까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고요한 법정 안에 직원들의 녹취록이 크게 울려 퍼졌고 판사님의 표정과 남편 쪽 변호사의 표정도 일찍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재판은 그렇게 끝이 났고 저와 저희 쪽 변호사님들은 최대한 남편 쪽과 언쟁이 붙지 않도록 빠르게 법정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결국 긴 재판 끝에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어요. 남편과 시댁이 벌인 모든 일이 불법적인 명의신탁과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결이 났고 제게 가게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남편과 시댁은 항소하겠다고 고함쳤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에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건 없어 보였어요. 네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 마음 불편해서 두 다리 쭉 뻗고 자지도 못할걸? 진짜 치밀하고 지독하다 너도.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나중에 벌 받아. 벌은 당신이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뭐 굳이 잘못한 걸 꼽자면 그때 이렇게 야무지게 준비하지 못해서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 모든 걸 뺏겼었다는 거? 아유, 어떡해? 사문서 위조는 초범이라도 벌금이 꽤 세다고 하던데 고생 꽤나 하겠어? 아가,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너한테 좀 크게 잘못한 것 같구나. 진작에 깨닫고 너한테 잘못했다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까지 만들고.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냥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실수를 했다. 진심으로 용서를 비마. 네가 원한다면 우리가 눈 감을 때까지 너한테 사과를 하마. 그러니 한 번만 선처를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장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매출이 안 나와서 벌금을 낸 돈도 없고. 진작에 좀 그렇게 사과를 하지 그러셨어요. 본인들 잘못 다 까발려지고 나서 이렇게 잘못됐다 사과하신다고 한들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벌금 낼 돈 없는 건 제 알 바 아니고요. 일찍 받았어야 할 벌, 이제 받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저는 구질구질하게 매달리고 발악을 하는 전 시댁 식구들을 뒤로 한 채 법정을 나섰습니다. 그날은 초여름이 시작되는 날이었는데 후덥지근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슴 속에 오랫동안 묵어있던 체증이 확 내려가는 듯한 기분도 들었고요. 왜 진작에 이렇게 강하게 대응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지난날 홀로 속상해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마음고생을 한 결과가 이렇게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어서 기쁘기도 했어요. 회장님께서는 차오르는 눈물을 꾹 누르고 있는 저를 보고 웃으며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드디어 억울한 게 좀 풀린 것 같네. 재판이 끝난 기분이 어때? 후련해?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지난 날들이 생각나서 마음이 쓰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몰아치네요. 난 자네가 지금까지 혼자 잘 버텨줘서 너무 대견해. 그렇게 잘 견뎌왔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리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생기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때도 꼭 나한테 이야기해. 지금처럼 내가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도와줄 테니까. 저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부모님이 키워오셨던 가게를 원래의 자리로 되찾을 수 있었고 스스로를 한없이 괴롭히고 자책했던 시간에서 벗어났기에 제가 흘린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라 볼 수 있겠네요. 법적 공방을 펼치는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고 중간에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과 변호사님들 그리고 전문가님들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끝까지 견디고 결국 승소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다시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그동안의 고통을 잊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였어요. 이 사건을 겪으며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세상엔 악의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넘어설 만큼 강한 정의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회장님의 도움 덕분에 저는 제가 잃었던 소중한 것들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길었던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 가게에 대한 소문은 일파만파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는 물론이고 인터넷 커뮤니티까지 이 이야기가 아름아름 퍼지게 되면서 화제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네티즌들 엄청 무서운 거 아시죠? 인터넷까지 이 이야기가 퍼지니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가게를 빼앗으려 했던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 대한 신상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전 시부모와 남편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다 못해 결국 살고 있던 동네를 떠나 멀리 이사를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어요. 그들이 언제라도 저를 찾아올 수 없도록 이사를 했고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가게도 이전을 할까 생각했지만 그래도 신상 정보가 어느 정도 다 퍼진 만큼 가게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진 않겠지 싶었어요. 신상이 퍼지고 나서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간 걸 보니 속이 시원했어요. 그렇게 본인들의 잘못이 없는 것처럼 얼굴에 철판을 깔고 행동할 땐 언제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니 도망을 가는 꼴이 참 우습기도 했고요. 진작에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본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 책임을 졌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씁쓸함이 느껴졌어요. 사람은 역시 극한의 상황까지 닥쳐야 정신을 차리는 동물인가 봅니다. 가게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다시 저에게 돌아왔고 저는 다시 일어서서 가게 운영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 손을 떠나 있는 동안 가게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기에 리니어를 하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가게를 재오픈한 날 회장님께서 친히 회사 직원들과 함께 오셔서 저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을 했었던 전 직원들 역시 소식을 듣고 찾아와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해줬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제 곁을 떠나지 않고 도움을 주었던 직원들을 보니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죠.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을 것 같아요. 아우, 그 나쁜 인간들 벌이나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네. 아주 그냥 여기 사장으로 있을 때도 얼굴만 보면 밥맛이 뚝 떨어질 정도였는데 참 잘됐다 싶어요. 다들 적극적으로 증언해 주신 덕분에 다시 제 가게를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아유, 우리 사장님 다시 돌아오셔서 너무 기쁘네. 앞으로 여기 맛있다고 소문 많이 낼 테니까 힘든 일 있거나 도움 필요하면 꼭 연락해요. 부모님께서도 시골에서 한 걸음에 가게로 달려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은 저를 꼭 끌어안으시며 아무 말 없이 저를 토닥여 주셨어요. 저는 부모님의 품 안에서 그동안 쌓인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고 한참 동안 펑펑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게에서 부모님과 회장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당시 단골 손님이셨던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회장님 덕분에 저희 딸이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덕분은요, 우리 여사장님이 잘 버텨줘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예전에 두 분께서 이 가게를 운영하실 때 먹었던 찌개 맛은 정말이지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참 많은 위로가 되었어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인연이 있다는 걸 이번에 절실히 느꼈어요.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부모님과 저는 회장님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치 가족 같은 든든한 후원자가 생긴 느낌이었죠. 저는 식당 운영에 전념하기 위해 가정부 일을 그만두게 되었지만 회장님과 사모님께서는 가게를 종종 찾아와서 식사도 하고 응원의 말씀도 건네주셨어요.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은 이 가게가 저와 가족, 그리고 저를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연결하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게는 다시 활기차게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고, 저 역시 이전보다 더욱더 행복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앞으로는 좌절하는 일 없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면서 잘 살아볼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